자, 지금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그리고 매일 타는 자동차, 심지어는 나라를 지키는 최첨단 무기까지 이 모든 게 사실은 이 손톱만한 칩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건데 이 작은 칩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딱 세 곳밖에 없다는 거예요. 상상이 가시나요? 만약에 우리나라 삼성전자 평택 공장이 딱 하루만 멈춘다? 그럼 전 세계 스마트폰 생산량의 30%가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만약 대만의 TSMC가 일주일만 멈춘다면 우리가 아는 애플, 엔비디아, AMD 같은 회사들이 한꺼번에 휘청거릴 수도 있어요. 정말 엄청난 얘기죠. 아니, 대체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요? 왜 우리 모두의 디지털 세상이 대한민국, 대만, 그리고 미국, 이 단 세 나라 손에 완전히 좌지우지 되는 걸까요? 오늘 바로 그 비밀의 문을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보려면 파운드리 시장을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파운드리가 뭐냐면 다른 회사가 설계한 반도체를 대신 만들어주는 공장이거든요. 자, 이 시장 점유율을 한번 보세요. 대만의 TSMC가 무려 6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뒤를 우리나라 삼성이 잇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회사가 멈춘다는 건 그냥 공장 몇 개가 멈추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첨단 기술의 심장이 멎는 거나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이런 독점 구조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게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는요, 마치 거대한 성벽처럼 다른 나라들은 감히 넘볼 수도 없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5개의 진입 장벽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부터 그 장벽이 대체 뭔지 하나씩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반도체라는 게임에 참여하려면 이 5가지 조건은 모두 예외 없이 통과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천문학적인 자본이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절대 살 수 없는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또 뭐냐? 아무나 낄 수 없는 지정학적 동맹, 그들만의 리그에 속해 있어야 해요. 네 번째, 이건 뭐 기본이죠. 국가의 운명을 걸고 밀어주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주는 완벽한 생태계가 없다? 그럼 바로 탈락입니다. 시작도 못하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장벽 자본부터 볼까요? 스케일이 정말 말이 안 나옵니다. 300조 원. 이게 무슨 돈이냐면요. 삼성이 앞으로 딱 10년 동안 오직 반도체에만 쏟아붓겠다고 한 돈이에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의 절반이 넘는 돈을 기업 하나가 투자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거냐면 최첨단 공장, 팹이라고 하죠? 이거 하나 짓는 데만 20조 원이 넘게 들어요. 근데 이걸 3년에서 5년마다 계속 새로 지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미친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나라나 기업이 전 세계에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근데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돈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장벽, 시간과 인재입니다. 반도체 공정이요, 무려 1000단계가 넘어요. 한 명의 엔지니어가 이걸 다 꿰뚫고 문제를 척척 해결하는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 10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한국과 대만은 지난 40년 동안 이런 전문가를 거의 20만 명이나 키워낸 거예요. 중국이 왜 그렇게 수백조 원을 쏟아붓고도 안 됐는지 이제 좀 감이 오시죠? 바로 이 경험의 격차 때문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과 시간의 벽은요, 과거의 거인들조차 무너뜨렸습니다. 자, 그럼 그들은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보죠. 아니 그럼 원래 잘 나가던 나라들은 왜 이 장벽 앞에서 무릎을 꿇었을까요? 반도체를 아예 발명해버린 미국, 그리고 한때 세계 시장을 제패했던 일본. 이 두 거인의 이야기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진짜 아이러니의 끝판왕이죠. 미국은 반도체를 발명하고 한때 시장을 그냥 씹어먹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1980년대에 이들이 정말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야, 설계는 머리 좋은 우리가 할게. 돈 많이 들고 힘든 생산은 그냥 인건비 싼 아시아에 맡기자. 바로 이 결정이었죠.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미국은 똑똑한 머리만 남고 정작 물건을 만들 손과 발을 스스로 잘라버린 셈이 된 겁니다. 그러다 코로나 터지고 자동차 공장 멈추고 난리가 나니까 그때서야 아차한 거죠. 제조 능력을 잃는 게 국가 안보를 포기하는 거였구나. 뒤늦게 깨닫고 부랴부랴 수십조 원짜리 칩스법을 만든 겁니다. 일본의 스토리는 한편의 영화 같습니다. 더 극적이에요. 1980년대 일본은요, 그냥 완벽한 품질 하나로 세계 시장의 80%를 장악했어요. 그야말로 반도체 제국이었죠. 그런데 너무 잘 나가니까 미국의 강력한 견제가 들어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미일 반도체 협정이었고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협정 하나로 일본은 생산량도 강제로 줄여야 했고 가격까지 통제당하는 신세가 돼버립니다.
하지만 진짜 결정타는 따로 있었습니다. 1990년대에 경제 위기가 오니까 일본 기업들이 투자를 딱 멈춰버린 거예요. 여기 이 말이 정말 핵심을 찌르는데요. 반도체 산업에서 투자를 멈춘다? 그건 그냥 나 이제 이 게임에서 빠질게 하고 선언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왜냐면 이건 한 번 멈추면, 한 번 뒤처지면 다시는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무서운 게임이거든요. 자, 그렇게 미국과 일본이라는 거인들이 주춤하는 사이에 새로운 챔피언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대한민국과 대만이죠. 이 두 나라는 기존의 강자들이 따르던 룰을 그대로 따라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예 게임의 판 자체를, 법칙 자체를 새로 써버렸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이 두 나라의 전략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둘 다 대성공을 거뒀죠. 먼저 한국의 삼성. 모두가 망한다고 움츠러들 때, 즉 불황기에 오히려 모든 걸 쏟아붓는 역배팅으로 승부를 봤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격차를 확 벌려버리는 정말 대담한 전략이었죠. 반면에 대만의 TSMC는 아예 새로운 길을 팠어요. 우리는 설계 같은 거 안 합니다. 대신에 세상 그 누구보다 완벽하게 만들어는 드릴게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파운드리 모델의 시작이었습니다. 삼성의 성공은 그냥 운이 좋았던 게 아닙니다. 이건 철저한 공식의 결과였어요. 경쟁사보다 6개월 먼저 신제품을 내놓는 압도적인 속도, 그리고 100만 개 중에 분량이 10개도 안 나오는 미친 품질. 무엇보다 가장 중요했던 건 모두가 죽는다고 아우성치던 불황기에 오히려 투자를 늘려서 경쟁자를 다 쓰러뜨려버리는 역배팅이라는 담력이었죠. 여기에 정부의 전략적 지원까지 더해지면서 그야말로 신화가 탄생한 겁니다. TSMC는 신뢰라는 단 하나의 무기로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요새를 쌓았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애플이랑 삼성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애플이 자기 심장이나 다름없는 칩 생산을 경쟁사인 삼성한테 맡기고 싶었을까요? 바로 그때 TSMC가 나타나서 말한 겁니다. 우리는 당신과 절대 경쟁하지 않습니다. 이 원칙 하나가 모든 걸 바꿨죠. 오직 제조에만 올인해서 기술력은 세계 최고가 됐고 결국 애플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고객을 독점하면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제국을 건설한 겁니다. 자, 이제 현재와 미래로 시선을 돌려볼 시간입니다. 이 굳건한 독점 클럽에 거대한 도전자가 나타났죠. 바로 중국입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 앞에는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훨씬 더 거대한 벽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외치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수백조 원이죠. 그런데 이상하죠? 왜 아직도 최첨단 반도체 시장에서는 이렇다 할 힘을 쓰지 못하는 걸까요? 그 답이 바로 이 장비에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EUV, 극자외선 노광 장비. 현존하는 인류가 만든 기계 중에 가장 복잡하고 정교한 기계라고 불리죠. 7나노 이하, 그러니까 머리카락 굵기의 수만 분의 1보다도 얇은 회로를 새겨 넣는 최첨단 반도체는요. 이 장비가 없으면 아예 만들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 괴물 같은 장비, 한 대 가격이 얼마일 것 같으세요? 2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천억 원이 그냥 훌쩍 넘습니다. 최신 전투기보다 비싼 거죠. 근데 공장 하나에 이런 게 수십 대씩 들어가야 해요. 자본의 장벽이 얼마나 높은지 다시 한번 느껴지시죠?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돈 문제가 아닙니다. 이 EUV 장비 자체가 하나의 동맹이라는 거예요. 이걸 만들 수 있는 회사는 네덜란드의 ASML 딱 한 곳뿐입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렌즈는 독일 회사가, 광원은 미국 회사가 만들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 이 장비를 사려면 반드시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이 과연 동맹이 아닌 중국에 이 전략물자를 팔까요? 절대 안 팔죠. 결국 기술과 돈이 있어도 미국 중심의 동맥에 속하지 않으면 이 게임엔 아예 참가조차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복잡한 이야기를 이 한 문장이 완벽하게 요약해줍니다. 반도체 산업은 말이죠. 참가비만 국가 예산의 절반이 되는 F1 레이스와 같다. 드라이버는 20년 이상 훈련을 받아야 하고 심지어 연료는 오직 미국의 동맹국에게만 판다. 자, 이런 레이스에 새로 뛰어들어서 우승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겠죠. 그리고 이게 바로 최첨단 경쟁의 처참한 현실입니다. 범위를 10나노 이하, 그러니까 가장 진보된 반도체로만 좁혀보면요. 이건 세 나라의 게임도 아니에요. 이 그래프를 보세요. 대만이 92%, 그리고 한국이 8%, 그럼 나머지 전 세계는 0%입니다.
사실상 그냥 이 두 나라가 완벽하게 독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인공지능 시대는요,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더 강력한 반도체를 훨씬 더 많이 요구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극소수의 국가의 모든 걸 의존하는 이 살아온판 같은 공급망이 과연 지정학적 갈등과 기술적 한계라는 이 거대한 압력을 끝까지 견뎌낼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 문명의 미래 전체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달려 있는지도 모릅니다.